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복부 비만, 즉 뱃살과 내장 지방을 건강하게 그리고 요요 없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비만을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이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알려졌듯이 이제는 비만도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심지어 불임과 관절염까지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단지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중을 10%만 줄여도 당뇨병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고 15% 정도 감량하면 병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당뇨 환자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대체 얼마나 빼야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체중에서 약 7%만 감량해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100kg라면 7kg만 줄여도 큰 효과를 본다는 의미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 이 3가지 기준만 정확히 실천해도 충분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먹느냐. 대부분 칼로리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하시지만 이만한 양배추와 조그마한 버터가 같은 칼로리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식단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8세 김옥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밥도 반 공기 먹는데 왜 뱃살은 안 빠지는 걸까요?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하루 식사를 기록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끼 식후에 드시던 커피 믹스, 간식으로 드시는 견과류와 밤, 이것들이 하루 500칼로리를 넘는다는 걸 처음 아셨죠? 진짜 충격이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었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이후 간식을 줄이고 밥의 양도 반 공기에서 13공기로 조절하며 한 달 만에 3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 과거에는 지방이 살의 주범으로 여겨져 저지방 식단이 유행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에킨스 다이어트, 즉 우리나라에서 황제 다이어트로 불리는 방식도 그중 하나죠.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식단은 저지방 식단보다 체중을 평균 23kg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무조건 극단적으로 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밥을 절반 줄이고 흰 밀가루 음식은 피하고 간식으로 먹던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유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70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고기를 줄여야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겹살도 안 먹고 우유도 끊었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박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밥과 빵, 과일 주스 같은 당분 많은 음식이 문제예요. 고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먼저 줄여보세요. 할머니는 밥을 하루 2끼로 줄이고 빵과 과일 주스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한 달 후 외래에서 만나 뵀을 때 체중이 2.5kg 줄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빠질 줄 몰랐어요. 이젠 배도 덜 고파요. 다만 저탄수화물 식단도 무조건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kg인 분이 5kg 정도 빠진다면 저지방 식단은 2.5kg 정도 감량된다는 식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68, 186 같은 방식으로 일정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패턴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식을 무조건 오래 한다고 효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하루 한 끼, 이른바 일일 일식 방식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세 김춘식 할아버지는 일일 일식을 시도하셨다가 금세 포기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사흘쯤 지나니까 어지럽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결국 밤마다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김할아버지께는 1212 간헐적 단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즉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하고 이후엔 물만 마시는 방식이죠. 이건 무리 없어요. 밤에 군것질도 안 하게 되고 아침에 더 개운해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체중은 2달 만에 4kg 가까이 빠졌고 혈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살을 찌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진짜 배고픔이 아닌 가짜 배고픔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 혹은 TV에서 음식 광고를 보았을 때 무심코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허기, 즉 감정의 식욕입니다. 이런 감정적 식욕을 관리하려면 지연 전략이 유효합니다.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10분만 산책을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욕구가 사라집니다. 72세 이숙자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마다 냉장고를 열곤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빵을 집고 있어요. 먹고 나서야 내가 왜 먹었지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조언드렸습니다. 광고를 보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땐 먼저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텃밭을 잠깐 둘러보세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 먹고 싶던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이젠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정의 식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어렵게 감량한 체중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이죠. 체중을 빼면 우리 몸은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의 과학적 배경입니다. 게다가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살이 쉽게 찌는 상태가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감량자에 비해 칼로리를 더 많이 저장하게 되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65세 박남수 할아버지는 예전 다이어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달에 5kg를 뺐는데 2달 지나니 7kg 쪘어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먹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0.5kg 감량을 목표로 정하고 식단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이젠 2달이 지났는데도 요요 없이 그대로예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살 빠지네요. 체중 감량에서 중요한 건 빨리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자신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사와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만으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어렵지만 유지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트 혹은 슬로우 조깅, 산책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69세 조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5분만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파트 복도 한 바퀴였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3바퀴나 도십니다. 살도 빠졌지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요. 잠도 더 잘 오고요.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우울감 해소, 불면 개선, 혈당과 혈압 안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0분만 꾸준히 걸어도 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71세 윤상호 할아버지는 경쟁형 운동을 선택하셨습니다.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니까 재미도 있고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경쟁이 있는 운동은 지속력을 높여주고 사회적 연결도 도와줍니다. 동네 탁구장, 배드민턴 동호회, 실버 스포츠 클럽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다양한 약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과 당뇨병을 함께 가진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보조수단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변화 없이 약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간헐적 단식이나 과도한 식사 제한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식사량과 시간 조절을 해야 합니다. 73세 강태식 할아버지는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셨다가 큰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약만 먹었더니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에서 조치를 잘 받아 큰일은 없었지만 이후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식사 계획을 조절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끼 잘 챙겨 먹고 약 시간도 맞추니까 괜찮아요. 체중 감량은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물 요법이 필요하다면 꼭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속에 있는 세균의 구성에 따라 체중 증가와 대사,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로 바꾸고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세균은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배출을 도와 살이 덜 찌는 환경을 만들죠. 즉, 장내 환경이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입니다. 71세 김재철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 말씀 사실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식단을 분석해보고 발효식품과 섬유질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치, 된장국, 현미밥, 나물 반찬 등으로 식단을 바꾸셨고 유산균제를 복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뱃살도 줄고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효식품 섭취,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충분한 수분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채소와 섬유질을 늘리기. 이렇게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면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이어트는 절대 일회성이 되어선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생활 습관으로 바뀌어야만 요요도 없고 건강한 노후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한 뱃살이 아닌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체중의 715%만 줄여도 당뇨병과 대사질환의 위험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식단은 얼마나 무엇을 언제 먹는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요요는 생리적 반응이니 천천히 감량하며 유지 전략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장내 세균도 체중 증가에 관여합니다. 장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68세 손혜숙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요. 이젠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어요. 내 건강을 지킨다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밥 한 숟가락을 줄이고 10분 더 걸으시고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1년 후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꾸준한 습관으로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